옛조선의 어느 한적한 경상도 마을, 낡고 허름한 초가집에 이성준이라는 선비가 늙은 노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성준은 비록 가세는 기울었지만 총명한 머리와 훤칠한 외모를 지녔으나 세상 물정에는 어린아이처럼 어두웠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늘 붓과 먹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의 시선은 낡은 서책에서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콩과 팥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오로지 글공부에만 몰두하는 아들을 보며 노모의 시름은 날마다 깊어만 갔습니다. 마당에서 콩을 고르던 노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방 안에서 글만 읽고 있는 성준을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눈을 감고 나면 저 아이 혼자서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아갈꼬. 더 늦기 전에 어여쁜 색시를 맞아 가정을 꾸리고 과거에 급제하여 나라의 동량이 되었으면 좋으련만. 성준 역시 창밖으로 보이는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과 거칠어진 손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가 아는 것이라곤 오직 글뿐이었기에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지? 아니다. 아가. 어미는 괜찮다. 노모는 늘 그리 말하면서도 밭일과 남의 집 퍼들으실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힘겹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이제 내 나이도 30이 넘었으니 슬슬 장가도 가야 하지 않겠느냐? 어머니, 저같이 가난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서생에게 시집 올 처녀가 있겠습니까? 찾아보지도 않고 어찌 그리 단정만 짓느냐? 당장 저작거리에 나가서 인연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니? 그리고 이제 글공부도 쌓일 만큼 쌓인 것 같으니 한양에 가서 과거를 볼 생각은 없느냐? 사내대장부가 나라에 쓰임이 되는 것만큼 큰 영광은 없느니라. 어머니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당장 저작거리로 나가보고 과거 준비도 하겠습니다. 효심 깊은 성준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먼저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마을에는 성준과 나이가 비슷한 노처녀가 둘 있었습니다. 한 명은 유기전에서 일하는 옥난이었고 다른 한 명은 자판에서 장사를 하는 미숙이었습니다. 성준은 그나마 안면이 있는 옥난에게 먼저 찾아갔습니다. 옥난은 반짝이는 유기 그릇을 정성껏 닦고 있었습니다. 옥난 낭자, 오랜만이요. 옥난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성준이 노모의 심부름으로 그릇을 사러 온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니, 선비님이 어인일이십니까? 유기 그릇이라도 필요하신지요? 어머님께서는 평안하시고요? 아니요. 오늘은 낭자에게 할 말이 있어 왔소. 눈치가 빠른 옥나는 빈손으로 온 성준을 보고 그의 의도를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짐짓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나와 혼인해주지 않겠소. 옥나는 배꼽을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십니까? 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고 게으른 한량이 선비님이신데 어느 여인의 인생을 망치려고 그러십니까? 낭자가 나와 혼인만 해준다면 앞으로는 무엇이든 하겠소. 농사일이든 장사든. 누가 그 말을 믿을 줄 압니까? 선비님께 시집가면 저만 평생 고생할 것이 뻔한데 제가 미쳤다고 가겠습니까? 저는 바쁘니 어서 가보시지요. 옥난에게 매몰차게 거절당한 성준은 이번에는 자판을 버려놓고 장사하는 미숙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숙 낭자. 어머, 선비님이 여긴 어쩐 일로? 혹시 비녀라도 보러 오셨소? 아니요. 낭자와 혼인하러 왔소.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빙그레 웃으며 물었습니다. 좋지요. 그럼 저와 혼인할 돈은 있으신가요? 돈은 없소. 허나 지금 어머니와 함께 사는 집은 있소. 그럼 제가 그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 가서 고생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낭자가 혼인만 해준다면 나도 이제부터 열심히 일을 하겠소. 세상 천지에 선비님처럼 게으른 양반은 없다는 걸 모두가 아는데 혼인한다고 사람이 바뀌겠어요? 저는 사양하겠어요. 연달아 거절당한 성준은 답답한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아니, 내가 무엇이 그리 부족하여 다들 이러는 것이오. 이유라도 알려주시오. 미숙은 그의 억울한 표정에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양반이라 한들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조금도 하지 않는 선비님을 어느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얼굴 반반하고 글 공부 많이 한다고 세상살이가 해결되는 게 아니랍니다. 어서 가보세요. 두 처녀에게 뼈아픈 말을 들은 성주는 크게 상심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두 번째 소원인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글 공부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기에 그는 과거 시험 전까지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가야, 한양까지 가는데 필요한 노자와 짐을 쌌으니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간수하거라. 예, 어머니. 필히 급제하여 어머님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래, 과거에만 급제한다면 좋은 색시를 얻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너는 부디 시험에만 신경 쓰거라. 다음 날 성주는 노모에게 큰 절을 올리고 한양으로 향하는 긴 여정에 올랐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집을 떠나보는 성준에게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하고 경이로웠습니다. 울긋불긋한 가을산의 단풍, 너른 들판, 그리고 길에서 만난 장사꾼들이 들려주는 세상 이야기는 그가 읽던 어떤 책보다 흥미로웠습니다. 달포가 넘는 긴 여정 끝에 한양에 도착한 성주는 그 거대하고 화려한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곧장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시험장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선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성주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시험 과제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과제는 그가 익히 공부했던 내용이라 막힘없이 일필이지로 답을 써 내려갔습니다. 답안을 모두 작성한 성주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다른 선비들은 답안지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 관원에게 제출하고 있었지만 그는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걸 어디에다 내야 하는 것이지? 어머니께서는 시험만 잘 보면 된다 하셨는데. 시간이 흘러 시험장의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성준과 다른 선비 한 명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결국 성준은 자신의 답안지를 시험장 가장 큰 나무 아래에 고이 접어두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며칠 후 합격자 명단이 붙었지만 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글 공부가 부족했다며 낙심하고 돌아섰습니다. 한편 성준과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박선비는 합격자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낙방만 거듭하던 자신의 이름이 장원 급제자 명단에 떡하니 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내가 장원 급제를 했단 말인가? 사실 그는 자신의 답안에 자신이 없어 일어서려다 나무 밑에 놓여있던 이름 없는 답안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글의 깊이와 문장에 감탄한 그는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을 적어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박선비는 하루아침에 한 고을의 사또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무거운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한편 낙방의 충격으로 고향에 돌아갈 면목이 없었던 성주는 정처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국을 떠돌며 그는 책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진짜 세상을 마주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속에서 그는 비로소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사람을 보는 안목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몰골은 산거지가 따로 없었고 가진 것이라고는 품속에 고이 간직한 엽전 한 입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산중턱을 넘어 작은 마을 어귀에 다다른 그는 낡은 주막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주막 마당의 가마솥에서 펄펄 끓고 있는 국밥 냄새에 그는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배가 고팠습니다. 주막으로 향하던 그의 발걸음이 문득 멈췄습니다. 자신보다 더 남루한 차림의 한 여인이 넋을 잃고 솥단지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굶주린 이를 외면하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라 생각하고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보시오, 낭자. 배가 고프시오. 여인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주막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쿠, 어디서 이리 시큼한 냄새가 나는 거야?
에이, 재수 없어. 다른 데로 가세. 손님들이 발길을 돌리자 화가 난 주모가 국자를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손님 다 떨어지겠네. 당장 여기서 꺼지지 못해. 여인이 주눅이 들어 돌아서려는 순간 성준이 그녀의 팔을 잡고 주모에게 말했습니다. 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만 주시오. 주모는 콧방귀를 뀌었지만 성준이 품에서 마지막 엽전 한 입을 꺼내 보이자 마지못해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받아든 성준은 숟가락을 들어 여인에게 내밀었습니다. 나도 배가 고프지만 낭자가 더 굶주린 듯하니 어서 드시오. 여인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허겁지겁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모는 혀를 차며 성준에게도 국밥 반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쯧쯧, 여기 반 그릇이라도 먹고 저기 우물가에 가서 씻기라도 하시오. 사람 썩는 내가 진동을 하는구먼. 갈 곳 없는 성준과 여인은 마음씨 착한 주모 덕분에 주막에서 허드레시를 도우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농부가 울상이 되어 주막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악덕 사채업자에게 소가 전 재산을 잃게 생겼다며 하소연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농부를 위해 성준이 계약서를 읽어주었고 교묘하게 조작된 부분을 발견하여 즉시 관아에 고발하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성준이 그를 안다는 소문이 퍼졌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농부의 고발장을 받은 사또는 바로 박 사또였습니다. 그는 종이에 적힌 글을 보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봐라. 당장 가서 그 악독한 사채업자 놈을 잡아오도록 하라. 그의 재산 또한 모두 몰수하여라. 사건을 해결한 사또는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태 가만히 있다가 이제야 알린 것이냐. 소인은 까막눈이라 그를 모르온데 주막에 계신 한 선비님께서 이를 읽고 관아에 고하라 하셨습니다. 박 사또는 주막의 선비 이야기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덜어주는 그 선비를 한번 만나보고자 그를 관아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성준의 학식과 인품을 확인한 사또는 그가 혹시 1년 전 그 다반지의 주인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또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복 여동생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주막에서 허드레시를 하던 연화였습니다. 사또는 머릿속에 기막힌 묘수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성준과 연화를 관아로 불렀습니다. 양반가의 교수처럼 곱게 차려입은 연화를 보고 성준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선비, 우선째 절부터 받으시구려. 다 죽어가던 제 누이 동생을 살려주신 은인이십니다. 사또는 성준에게 연화가 자신의 동생임을 밝히고 두 사람의 혼인을 제안했습니다. 이 또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제 누이와 혼례를 치러 저의 매제가 되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준과 연화는 이미 서로에게 마음이 있었기에 말없이 얼굴만 붉혔습니다. 며칠 뒤 성준은 연화의 손을 잡고 매화꽃이 핀 길을 걸으며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나와 혼인해 주겠소?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앞으로 낭자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소. 성준은 예쁜 꽃반지를 만들어 연화의 손가락에 끼워주었고 연화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비님, 이제 저에게 가족은 선비님뿐입니다. 사또는 두 사람의 혼인을 축하하며 넉넉한 재산을 내어주었고 성준은 연화와 함께 2년 만에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어여쁜 며느리를 본 노모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마을에서는 성대한 혼례 잔치가 열렸습니다. 내 아들이 세상을 한 바퀴 돌고 돌아 이리 훌륭한 짝과 함께 집으로 왔구나. 어머니, 앞으로 제가 더 효도하겠습니다. 잔칫집 한쪽에서는 옥난과 미숙이 부러움과 아쉬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행복한 신랑 신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리 아름다운 여인을 어찌 만났을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청혼을 받아줄 것을. 그러게 말이야. 사람이 저리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때 성준이 두 사람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이 와서 축하해주니 참으로 고맙구려. 내가 없는 동안 내 어머니를 살뜰히 보살펴 주었다고 들었소. 성준은 두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며 매제인 박사또 고을의 총각들을 중매 서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대들만 좋다면 내 매제인 박사또의 고을에 좋은 총각들이 많다고 하니 혼처를 알아봐 줄까 하오. 옥난과 미숙은 기뻐하며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그 후 성준의 집마당에는 늘 구수한 국밥 냄새가 풍겼습니다. 아내 연하는 주막을 열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팔았습니다. 남편 성준은 그를 몰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며 보람을 찾았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낙방했지만 세상이라는 더 큰 배움터에서 지혜를 얻고 현명한 아내를 만나 노모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때로는 놓쳐버린 기회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법. 진정한 행복은 벼슬이나 재물이 아닌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말해주고